안녕하세요 앞건 시청자 여러분, 리빌리티 류종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가 왜 이렇게 전기차와 탄소 중립에 많은 관심이 있는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포르쉐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31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세워진 포르쉐 엔지니어링 오피스에서부터였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바로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였죠. 그는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 SS부터 아우토 유니온의 그랑프리 머신까지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비틀의 설계도 맡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포르쉐 브랜드의 본격적인 시작은 1948년이에요.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오스트리아 그민트에서 포르쉐 356을 만들면서부터였죠. 이 모델은 경량 차체, 리어 엔진, 민첩한 핸들링 등 당시로선 파격적인 구성으로 진짜 스포츠카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포르쉐의 진짜 매력은 레이스에서 폭발했죠. 1951년 르망 24시 클래스 우승을 시작으로 1970년엔 포르쉐 917이 전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르망 최다 우승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하이브리드 기술은 르망 24시에서 활약한 919 하이브리드 레이스카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얻은 노하우는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 카이엔 E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에도 적용이 됐고요. 셰시 제어나 회생 제동 시스템도 레이스카 개발 과정에서 다듬은 기술이죠. 전기차 레이스인 포뮬러 E에도 출전하면서 최신 전동화 기술을 검증하고 있고요. 이런 모터스포츠 DNA는 지금의 911, 카이엔, 마칸, 타이칸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죠. 포르쉐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그 중심에는 늘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포르쉐는 2019년 타이칸 1세대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었어요. 세계 최초로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양산차에 적용했고, 최고 출력 761마력, 제로백이 단 2.8초에 달하는 굉장히 빠른 차였죠. 주행거리도 420km나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나온 타이칸 1.5세대,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93.4kWh에서 105kWh로 늘어났고요. 주행거리는 약 678km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최대 충전 속도는 320kW를 받을 수 있도록 향상이 됐고요. 이렇게 차량의 배터리가 늘어났는데도 무게는 오히려 15kg 가볍게 줄었습니다. 포르쉐는 배터리를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차량 퍼포먼스에 직결되는 부품으로 다뤄요. 전기차에선 배터리 위치와 무게가 전체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행 감각, 가속 응답성, 코너링까지 다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려면 배터리 기술이 아주 중요하죠. 포르쉐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순간 출력 성능이 뛰어난 NCM 배터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보다는 무겁지만 출력과 퍼포먼스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전고체 배터리도 연구 중이지만 아직 반복 충방전 테스트나 내구성 측면에서 갈 길이 좀 남아있다고 하니 상용화는 몇 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대신 포르쉐는 지금 가능한 기술로 최대한 고성능을 끌어내는데 더욱 집중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냉각 효율을 높이거나 배터리 위치를 낮게 깔아서 무게중심을 더 낮추는 식이죠. 이러한 세세한 설계들이 모여서 포르쉐 특유의 운전하는 재미를 전기차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독일 동부의 조용한 도시 라이프치히, 이곳에는 포르쉐가 전동화 시대를 준비하며 세운 또 하나의 요새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치히 공장인데요. 2000년에 설립됐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차량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섰을 땐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많은 작업자들과 로봇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시끄러운 소음 대신 정제된 움직임, 그 안에 사람의 손길과 기계의 정밀함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공장은 포르쉐 최초의 전기 SUV인 마칸 일렉트릭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게다가 마칸 내연기관 모델 파나메라까지 같은 라인에서 만드는 홀류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옵션을 하나의 라인에서 조립할 수 있는 구조였고, 생산 유연성이 극대화되면서 수요 변동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둘러보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메리지 구역입니다. 차체와 파워트레인이 마치 결혼하듯이 하나로 결합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공정인데요. 마침 이곳에선 마칸 일렉트릭의 차체와 구동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펼쳐졌죠. 거대한 기계팔이 전기 모터와 감속기, 배터리 시스템을 정확히 들어올려서
차체에 조심스럽게 맞췄습니다. 여기엔 테스팅 GMT 시스템도 적용돼 있어요. 세계 최초로 포르쉐가 개발한 자동 품질 검사 장치였는데요. 메인 컴퓨터 한 대와 측정용 6대의 보조 컴퓨터가 2만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줬어요. 육안 검사보다도 정확했고 속도도 빨라졌죠. 이 시스템 도입 이후 공정 오류율이 90%나 줄었고 마감 품질도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다이나믹스 시스템입니다. 포르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통합 운영 솔루션인데요. AI 기반으로 자재 흐름, 생산 효율, 인력 배치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그날 생산 스케줄이 바뀌어도 로직 하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업 환경에도 포르쉐만의 배려가 녹아 있었는데요. 바닥은 우드 플로어를 사용을 했고 공장 내의 자연광 유입은 의도적으로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연광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를 시키려면은 칠러를 더 돌려야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 공장은 2017년부터 탄소 중립을 실현을 했고 공장 가동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직접 생산되는데 9.4메가와트 피크 규모의 전력을 자체 조달하고 있었고요. 이 외에도 바이오매스,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였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외곽에 위치한 주펜하우젠 공장은 포르쉐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서 브랜드의 심장 같은 존재인데요. 1948년 포르쉐 356이 처음 만들어진 이곳은 지금도 포르쉐의 상징성과 기술력이 가장 짙게 배어있는 공장이었죠. 이곳에선 포르쉐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무인 운반 로봇인 AGV였어요. 전통적인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AGV들이 타이칸 차체를 실은 채 정해진 작업 지점으로 정확하게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AGV는 단순한 물류 장비를 넘어서 실제로 컨베이어 벨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공정 간 연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핵심 설비였죠. 또 회전식 컨베이어 시스템은 차체를 회전시켜서 작업자가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천장에는 고정형 컨베이어가 설치돼 있어 차량을 상층 공정으로 효율적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AGV는 차체 조립 공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체가 용접 라인을 거친 후 서스펜션, 배터리, 내장 부품 등을 장착하기 위해 정확히 지정된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AGV가 각 차량별 사양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조립 정밀도를 높이고 있었죠. AGV는 회전, 정지, 우회, 대기 등의 동작이 모두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유연한 공정 운영이 가능했어요. 주펜하우젠 라인은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공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라든지 다양한 모델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AGV 시스템은 이러한 홀류 생산에 최적화된 장비였고 생산 유연성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었죠. 이런 최첨단 시설에도 불구하고 주펜하우젠 공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기계보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공정 중간중간 주요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하고 있었고요. 포르쉐가 추구하는 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정교하고 정성스러운 완성도라는 게 직접 느껴졌습니다. 주펜하우젠 공장 맞은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존더분시 센터였습니다. 존더분시는 독일어로 특별한 요청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선 고객 맞춤형 포르쉐가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장 색상, 인테리어 마감재, 심지어 시트 자수나 핸들 촉감까지도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었죠. 카라인츠 볼츠 존더분시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차량 한 대 한 대가 작품이고 고객은 그 작품의 공동 제작자입니다. 이 말처럼 존더분시의 차량은 공장 자동화 라인이 아닌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인들이 차 한 대를 위해 전념하는 모습은 포르쉐의 장인 정신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이처럼 주펜하우젠은 과거와 미래, 장인 정신과 자동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생산된 타이칸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포르쉐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응축된 결과물같이 느껴졌습니다. 포르쉐의 전동화 전략은 공장의 자동화나 생산 기술을 넘어서 차량의 주행 감성을 전기차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총체적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바이작 R&D 센터에서 열린 기술 워크숍이었죠. 전동화는 단순히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아니다. 바이작 R&D 센터에서 만난 포르쉐 개발진들은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배터리 워크숍은 화려한 스펙 대신 포르쉐답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는 자리였죠. 포르쉐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단순했어요. 우리는 왜 무게에 집착하는가?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본질적으로 무겁거든요. 하지만 포르쉐는 코너링, 제동, 가속 등 모든 순간에서 운전자의 감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배터리 무게를 억제하는 데서 전동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낮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계열의 배터리 셀을 선택을 했고요. 구조적으로는 셀을 하부 중앙에 배치해 무게중심을 낮추고 셰시 강성과 연동되도록 설계했어요. 그 모든 선택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온도에 민감한가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 이전에 열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터리가 뜨거워지면 출력은 줄고 뜨거운 셀은 곧 불안정한 셀이 되죠. 포르쉐는 셀 내부의 미세한 온도 차이까지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서멀 밸런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냉각식 채널을 통해 셀과 셀 사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했고 급가속과 고속 충전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술도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포르쉐는 왜 이런 차를 만들까? 포르쉐의 전동화는 어떤 데이터나 수치가 아니라 드라이버가 차와 대화할 수 있는 주행 감각을 얼마나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단순히 배터리를 더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전기차인데도 포르쉐 같다고 느끼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이작 R&D 센터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조차 감각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락, 발열, 열폭주, 셀 충돌 같은 리스크에 대해 단순 차단이 아니라 선제 대응 전략을 세웠고 셀 간 방화벽, 기계적 강성 보강, 냉각 시스템의 긴급 작동 알고리즘 등을 통해 불안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포르쉐의 고민은 단순히 배터리를 더 오래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동화 이후에도 여전히 포르쉐를 운전하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술 개발의 출발점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포르쉐의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라이프치히와 슈투트가르트를 오가면서 살펴보니까 포르쉐는 단순히 빠른 전기차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브랜드의 감성, 품질, 성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동화 시대에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부터 고속 충전 그리고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포르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재활용, 재사용 부분에서도 지금 친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르쉐라고 한다면 드림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또 그들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지금 포르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움직임과 노력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가 되고 이제 좀 더 많이 성숙기가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 그리고 레거시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스포츠카라고 하는 부분, 럭셔리카라고 하는 부분, 특정 분야에서는 그들의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국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 말고도 우리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 많은 분들이 찾는 차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또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독일 출장이 단순히 많은 전기차를 타보고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갈 때 레거시 업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 공정을 바꾸고 어떤 식으로 차량을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포르쉐를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주펜하우젠 공장 같은 경우에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연기관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가 주력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이것처럼 자동차 산업 역시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많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게 가속화가 되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역할과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면서 산업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류빌리티 류종훈 기자였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